그래도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 와중입니다. 1993년 7월 전쟁이 벌어지고 1년 석 달째 들은 어느 날 이몽학의 난이 벌어집니다. 이몽학은 왕실 사람인데 서자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 때니까 얼마나 사정이 열악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권력부터 멀어져 있는 데다가, 그리고 백성들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몽학이 난을 일으키죠. 충청도 홍성에서 농민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압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선조와 조정 사람들이 모두 한양으로 복귀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관군을 보내서 격퇴를 하는데, 거기에서 뜻밖의 이 사람들이 함께 난을 영구를 함께 일으켰다는 사람들을 자백을 합니다. 그때 자백된 사람들이 김덕령, 최담령, 홍계남, 고원배, 그리고 곽재우가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특히 저 김덕령, 최담령, 곽재우라는 사람이 껴있다는 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세 사람은 모두 의병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창의를 했던 선비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반란군 숙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잽싸게 조정에서는 저 사람들을 붙잡아서 서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김덕령과 최담령은 고문 끝에 죽습니다. 김덕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은 10,000번 주고 마땅한 죄가 있습니다. 계산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3년장의 슬픔을 잊고 하늘에 사무친 원수에 격분하여 모자간의 정을 끊은 채 상복을 받고 입은 다음 칼을 짚고 분연히 일어나 여러 해 동안 종군했지만 아직 조그만 공도 세우지 못해서 충성도 펴지 못하고 도리어 부려만 하였습니다. 죄가 이에 이르렀으니 10,000번 죽어도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신은 지금 목숨이 나게 됐으니 다시 할 말이 없으나 신이 모집한 용사 최담령 등이 죄 없이 옥에 갇혔으니 원컨대 죽이지 말고 쓰도록 하소서. 말을 곱씹어 보면 불효가 죄였고 불충하게 죄였다고 했지만 다 읽어보면 나는 무고하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조선 정부는 김덕령을 죽이고 저 용사 최담령을 처형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있는 실록에 사관이 이렇게 씁니다. 그때부터 남쪽 사민들은 덕령의 일을 경계하여 용력이 있는 자는 모두 숨어버리고 다시는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다. 의병이 뭔가요? 의병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은 관군이고 관군을 지휘하는 관료들이고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병을 저렇게 죽여버린 겁니다. 의병,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좋은 일 했을 때 칭찬받아야지, 좋은 일 했을 때 비난을 하면 좋은 일 한두 번 하다가도 대개 우리들은 하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면 당연히 공을 공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굉장히 많은 의병들이 김덕령의 삶과 죽음의 회의를 느끼고 칼을 거두고 숨어버립니다. 물론 선조 수종실록과 그냥 실록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조 실록과 선조 실록은 서로 다른 당이 만든 거예요. 선조 실록을 만들었더니 그거를 만든 당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선조 실록은 그 당시 전쟁 때 중에 만든 거다 보니까 수집을 한 거다 보니까 사료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식을 보충해서 만든 선조 수정실록인데 당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덕령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저렇게 사관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은 실록에 있는 과정을 약간은 10% 정도는 깎아서 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어찌됐건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곽재우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96년 화엄산 전투를 마지막으로 의병을 마치고
1598년 전쟁이 끝납니다. 1599년 2월 조정에서 그를 드디어 관으로 부릅니다. 과거에 떨어뜨리고 나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니까 그리고 저렇게 불러준 거죠. 99년 2월에 진주 목사로 임명을 하더니 그리고 99년 9월에는 경남 좌병사, 경상 좌병사로 한 대의 승격을 높여줍니다.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달에 사표를 내고 귀향을 해버립니다. 사표를 낼 때 상소를 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정에 동서남북 분당이 있다고 합니다. 전하는 나라를 반드시 위망하게 하는 진행이 이러하니 하고 말 작정인 것이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장탄식할 만입니다. 또 화친에 대한 말을 끊었다고 합니다. 강한 왜구의 원한을 도발시켜 위망의 화를 불러들이게 될까 두렵습니다. 한 사람도 전하를 위하여 말한 사람이 없으니 신은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통탄스러워하면서도 나라에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 신이 물러가야 할 둘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원익 정승 같은 그 당시에 합리적이고 뜻이 있다고 사람들이 평판하고 있던 정승들을 강쟁에 의해서 물러나게 하고 사표를 받는 그런 인사 문제를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육군을 등한시하고 그리고 곽지어가 즐겨 썼던 산성을 만들어서 산성에서 적에게 매복을 하거나 적응하는 그런 전술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군사정책의 부실을 비난하면서 곽지어는 사표를 내버립니다. 보시다시피 저 붕당, 당쟁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면 더 세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선조나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 당장 곽재우는 이렇게 상소를 내고 사표를 던지고는 집으로 가버립니다.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열받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선조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교만하고 패리한 죄를 징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잡아다 추국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죄를 정하소서 하고 선조에게 물으니까 선조가 아랜대로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2월 29일입니다. 그때 한 달 뒤에 또 밑에서 이렇게 해서 알아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어긴 자는 장 1백에 면 변방으로 보내서 충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 정교하기를 곽죄의 죄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더 심한 죄와 더 심한 법령을 찾아보라 하고 선조가 명령을 내립니다. 곤장 100대 때리고 그럼 먼 곳으로 접경지대로 보내서 거기 전방부두로 보내서 거기서 종군하라. 그런 법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선조가 그걸로 아직 멀었다. 더 심한 거 찾아봐라 하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에는 잡아다 국문학설 명하니 곽지호가 말을 달려서 고향에 있다가 말을 달려서 서울에 올라와 죄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의군배 하옥을 시키고 비방한 죄로 다스려 전라도 영암군으로 귀양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선 1년, 어디에선 2년 이렇게 귀양사를 합니다. 조선시대 때 선비는 밥을 먹고 살지만 정신을 먹고 삽니다. 정신을 먹고 산다 하면 다른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자기가 배가 불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귀양살이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최악의 벌이었습니다.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사람 만날 길을 막았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 때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선비들을 다스렸습니다. 더군다나 곽지호는 무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선비였으니까 당연히 귀양을 보냈겠죠. 뒤에 보면 또 다른 기록에는 곧바로 관직을 버리고 돌아오자 대사관 송유순이 임금을 못 오겠다고 논척하며 영암의 중도 부처되었는데 1년 뒤에 상이 석방하였다. 1년 동안 저렇게 귀양살이하고 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 뭐 어떻습니까? 저는 얘기하다가 좀 화가 납니다. 이 얘기를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대가 몇백 년 전이 됐든 몇백 후가 됐든 정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옳은 사람은 항상 옳게 대접을 못 받고 나쁜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나쁜 놈이 오래 살아. 욕 처먹는 놈이 오래 살아. 그게 진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그렇다는 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상한 세상을 알려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태평회맹도라는 그림입니다. 보물 668호고 지금 진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잠깐 나왔던 권응수라는 선생님의 유품입니다. 태평회맹도는 1604년 10월 27일 경복궁 아니죠. 서울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6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조정에서 논공 행상을 벌이지 않겠어요? 누구는 공이 있고 누구는 나쁜 거, 그러니까 얘는 징역 10년, 얘는 훈장 주고 이런 작업을 벌립니다. 공신을 선정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공신을 선정을 하고 그 공신에 선정된 사람들을 서울로 불러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건 조선의 전통입니다. 파티를 벌일 때는 소의 생피를 서로 간의 달수에 따라서 나눠 먹으면서 결을 다짐했습니다. 그 잔치를 벌린 이 태평회맹을 벌린 장소는 지금의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앞마당에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선조 임금과 이 공신들이 앉아서 이렇게 파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저렇게 술잔 같은 게 4개가 있죠. 저기는 임금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임금은 이름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림도 함부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분명히 선조가 앉아 있는데 화공은 그리질 못했습니다. 조선은 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저쪽 왼쪽 그리고 밑에 이쪽에 쭉 사람들이 앉아서 임금과 함께 저렇게 술잔을 나눠 마시면서 축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 공신회맹, 태평회맹이 벌어진 게 6604년 10월 27일입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3종류의 공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성공신이고 하나는 선무공신이며 하나는 청난공신입니다. 호성공신은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갈 때 호종했던 수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허준 선생은 어의였습니다. 선조에. 그래서 허준도 이 호성공신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선무공신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칼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청난공신이 있었습니다. 청난공신은 전쟁 중에 벌어졌던 반란,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공신을 선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였습니다.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1등 선무공신은 당연히 이순신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권율입니다. 그리고 원균이 있었습니다. 원균을 선정하는 데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선조의 뜻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원균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하지만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한 나라의 최고 총사령관이었는데 공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겁니다. 호성공신이 86명입니다.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왕을 옆에 붙어서 끝까지 수행했던 사람들,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은 사람들 86명이 공신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공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봉건 시대 때 임금, 왕은 곧 나라였으니까 그 왕을 지킴으로써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받을 만한 상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선무공신, 직접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총은 없었죠. 칼과 창을 들고 앞에 활을 들었던 자기 목숨을 바쳤던 그런 군인들 중에서 공을 인정을 받아서 공신을 인정한 사람이 1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몇 달 사이에 벌어졌던 이몽학의 난, 우리 민족끼리 박터지게 싸우던 그 반란군 진압한 그 공의로 공신한 사람은 5
5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 여기를 보시면 이 그림이 이상한 게 있어요. 호성공신 86명 중에 저 세 사람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갓이나 제대로 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자세부터 좀 이상해요. 쭉 꿇어앉아서 앞으로 굽히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도 좀 이상합니다. 뭔가가 신분이 좀 이상해 보여요. 이 사람들은 마국간직이었고 선주의 마국간직이었고 신부름꾼이었고 그리고 환관 넷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 총 합이 5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호성공신 86명 중에 끼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말을 몰고 가니 말을 관리할 사람도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시중을 들어야 하니 그런 넷이나 신부름도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사람들까지 그 엄한 신분제 사회에서 공을 올렸다 하여 공신을 책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당대 사람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병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권흥수 선생, 권흥수 선생은 대표적인 의병장입니다. 하지만 권흥수 선생은 의병 직전에 관직을 역임하다가 그리고 관직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창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직과 의병을 동시에 겸직했던 그를 제 기준으로 제외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의병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권흥수 선생이 이 선무공신에 책봉이 되면서 선물로 받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관이 실록의 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서 철권을 만든 것이 당초 이처럼 구체한 데 쓰려고 한 것이겠는가? 단서 철권은 붉은 책입니다. 표지가 붉은 책이고 철권은 쇠로 이렇게 철한 책이에요. 훈장을 뜻합니다. 훈장을 이렇게 구차하게 쓰라고 만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곽지원은 신선이 됩니다. 방장산, 가야산에 들어가서 쌀 한 탈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보내면 잠깐 수전이 됐다가 곧 귀와 코로 토해버리게 됐답니다. 객과 더불어 강가의 정자에서 씨를 울피며 놀다가 대낮에 고래를 타게 됐답니다. 그렇게 신선이 됐답니다. 정의권은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저렇게 신선이 되고 시가 됐습니다. 달성에 가면 육신사가 있습니다. 사육신을 모신 사당입니다. 사육신 1450년대에 수양대군의 부르의 항거에서 난을 일으키려 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이 의병들 그리고 의병장들이 가지고 있던 절개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나라 지키는 충성 그거는 이 사육시 절개하고도 같은 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총 그리고 저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루스린 장군 이 세 존재 어딘가가 다르게 살았고 다른 때 태어나서 비슷한 시기에 죽었고 비슷한 목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의 공식적인 지도자들에 비해서 더 참된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 외성에 가면 지금쯤 아마 저렇게 동백꽃이 딱 떨어져 있을 겁니다. 저렇게 백성들을 지키던 그 참된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경상도와 영남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던 의병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